네, 지금 빨간색 지금 들어왔고요. 네, 강의 녹화 이런 것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연구원에서 재직 중인 김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조세현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 보니까 완전히 다른 주제로 갖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고분자를 통해서 이제 탄수섬유 만드는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도 사실 탄수섬유를 만들거든요. 근데 탄수섬유 만드는데 똑같이 또 탄수섬유 만드는 내용을 또 반복하면은 좀 재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아니 재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또 동어 반복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좀 색다른 걸로 아예 갖고 왔는데, 좀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좀 그냥 배워보는 시간으로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할 내용은요, 사실은 NMR 내용 쪽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저가 하는 실험 중에 하나는 조세현 박사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탄수섬유 연구 주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가의 탄수섬유를 만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펜이 아닌 다른 소재로부터 탄수섬유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하는 그 전구체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그냥 여러분 쉽게 종이 만들 때 쓰는 그 셀룰로즈, 그런 거죠. 아니면 우리 옷 만들 때 쓰는 면섬유. 그래서 셀룰로즈를 가지고 그냥 이제 탄화를 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탄화를 그냥 곧바로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열안정화라고 하는 저온에서 적당히 산소 분위기에서 가열을 한 다음에 탄화를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LF라고 된 게 라이어스 섬유라고 셀룰로스 이제 상용 섬유인데, 얘네들을 350도까지 이제 먼저 열안정화를 시켜놓고 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온도를 가열해도 별로 원래 셀룰로스의 하얀 섬유 색깔이 안 변하다가 한 350도 정도 되면 약간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뭔가 안정화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IR을 찍어보니까 사실 저 하얀 거나 까만 거나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다 탄화를 한답시고 TGA를 찍어봤는데, 열 중량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열 안정화를 했건 안 했건 대부분 한 10% 정도, 10에서 12% 정도의 수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차피 얘네들을 열 안정화를 하든 안 하든 그냥 탄화를 진행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탄화된 섬유를 이렇게 만져보면 다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성질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탄 안정화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황산에 담갔다가 저희가 꺼내서 그걸 안정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ILF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impregnation, 그러니까 황산에 함침시켰다가 꺼낸 건데, 지금 보시면 한 100도, 150도만 돼도 색깔이 확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370도까지 쭉 올리면은 거의 새까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IR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분자 구조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온도까지 올렸는데도 황산에 담갔다 뺐느냐 아니면 황산 없이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화학 구조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화학 구조만 바뀐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열 중력 분석을 통해서 탄화시켰을 때 얼마나 남나를 확인해 봤더니 훨씬 더 많은 양이 남는 걸 확인했고, 대략 한 12%였다면은 황산에 담갔다가 뺀 애들은 한 25% 정도 이렇게 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탄화된 섬유들을 가지고 땡겨 보면은 잘 땡겨지고 뭐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물성을 갖는 탄화된 섬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만들어서 땡이면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접근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좀 찾아보는데 좀 많이 집중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셀룰로즈의 화학 구조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셀로바이오즈 그 유닛이 계속 리니어하게 붙어 있는 것들인데, 황산에 담그지 않고 그냥 가열을 하게 되면은 쭉 가시면 오른쪽에 레브글루코산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저 분자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저 분자는 384도에서 일단 끓고요. 그리고 저 온도 아마 되기도 전에 굉장한 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그런 휘발성의 기체로 변화됩니다. 그 말인즉슨 기껏 열안정화 시켜가지고 탄화시키려고 준비했는데 탄화 시간 도중에 모두 다 그냥 휘발성인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프로톤, 그러니까 산이죠. 그 다음에 물, 산이 물, 그러니까 황산같이 이렇게 산성인 어떤 수용액에 담갔다가 뺀 애들은 레보글루코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쪽의 그 패스웨이를 따라서 가운데 보이는 HMF라고 하는 저런 퓨란 그 베이스 이런 물질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위에 있는 퓨란 같은 것들. 근데 저런 애들이 만들어지면은 레보글루콘산은 다르게 탄화 과정 중에 얘네들이 첨가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작은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이 분자가 만들어지고 탄화되어서 그 탄화되는 온도에서 다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저 애들이 다 서로 그 컨덴세이션 반응들이 일으킵니다.
첨가 반응, 컨덴세이션, 축합 첨가 반응을 계속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가교된 그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돼요. 그 네트워크 구조가 셀룰로즈 구조보다 훨씬 더 열적으로 안정하고 최종적으로 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황산에 담갔다가 뺀 셀룰로즈들은 가열을 해도 수율이 낮지 않고 좀 더 많은 그런 탄소 물질들을 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섬유는 뭔가 물성, 기계적 물성을 잴 수 있는 그런 섬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비슷한 일로도요, 저희가 그냥 셀룰로즈는 어쨌든 가열하면은 열한정화 하면은 열한정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 갈색으로 변하긴 해도 그렇게 수율에 그렇게 큰 증가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자선 한번 때려주고 나서, 전자선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열한정화 해보니까 같은 온도까지 올렸는데도 색깔이 훨씬 더 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IR로 분석해보면 뭔가 구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열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처리를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구조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구조가 바뀐 게 그냥 구조 바뀐 게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탄화했을 때 수율이 이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수율이 상승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탄소 소재의 물성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터플레이가 있는 게, 이 열한정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최종 그 탄화될 때 그 수율, 즉 남겨놓는 탄소의 양을 더 많게 해주고요. 그 많게 만들어준 게 탄소 소재의 강도나 기계적 물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저가의 적당한 수준의 어떤 탄소 섬유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은 거꾸로 가야죠. 수율을 높여줘야겠죠. 근데 수율을 높여주려면은 이런 화학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말씀드린 뭐 황산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전자선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처리로서 수행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초점으로 삼는 거는 최종 구조가 아니라 이게 뭔가 탄소 구조로 에볼루션이 될 때 그 중간중간에 그런 탄소 소재의 어떤 변화거든요. 화학 구조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IR로는 사실 걔네들 명확하게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피크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기도 하고 각각의 위치마다 우리가 다 이제 분해를 해서 알아보고 싶긴 하지만 IR이 굉장히 그냥 멀찍한 산같이 보이고, 그리고 온도가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일수록 굉장히 얘네들을 하나하나 피크들을 분해해서 이 기능기는 뭐 CH고 얘는 CC고 얘는 CO고, 근데 그것조차도 CO 중에서 뭐 어떤 카보닐의 CO, 뭐 그 키톤에서의 CO인지 에스터에서의 CO인지 카복실산에서의 CO인지 이런 것, 혹은 CWC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알리파틱 체인에서의 이중 결합인지 혹은 아로마틱 구조에서의 이중 결합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면밀하게 이렇게 분해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IR로는 구조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NMR을 찍어봤어요. 네, NMR은 보통 이제 용매에 녹여가지고 찍으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저희 만드는 셀룰로스나 탄소 소재는 용매에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상으로 찍었어요. 고체상을 찍었더니 왼쪽과 오른쪽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긴 했지만 200도가 지나가는 때부터 뭔가 원래 셀룰로스가 보여주는 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걸 알 수 있고, 허물어진과 동시에 150 이상에서 보이는 어떤 sp2 본드랑 카보닐이 여러 가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R로 볼 때는 그냥 CWC가 생겼다, CW가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NMR을 보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었죠. 뭐 CWC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알리파틱이 아니라 아로마틱 무슨 이중 결합을 이게 뭐 오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 CW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카보닐만 하나 생긴 카보닐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카보닐들이 같이 생기더라. 그리고 동시에 알리파틱 CH에 해당하는 C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 온도가 올라갈수록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IR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MR을 이용하면은 고체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은 그리고 대부분 다 고체를 다루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분석의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즘도 샘플들을 보내고 분석하고 이런 거에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분야에서 사실 NMR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화학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이 재료나 아니면 뭐 섬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NMR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그런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NMR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지금 얘기를 좀 꺼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앞으로 NMR 쓸지 않을지 이런 건 모르더라도 아마 어떤 논문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연구에서 이렇게 핵자기 공명 분석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확인했다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아 이건 그런 거야라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초 지식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앞 시간에 탄소 섬유, 뭐 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색다른 그런 분석법으로서 NMR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NMR 보통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힘에 대해서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힘을 통해서 뭔가가 벌어지고 우리가 그 반응의 반작용들, 상대의 상호작용들 우리가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이런 접촉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도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 물질간 표면에서 직접 사실 미시적으로 보면요, 거시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이거 손 대서 미는 거니까 밀리지 하지만 아주 마이크로스코피가 우리가 관찰하면은 우리 손에 있는 이 모든 분자 원자들이 여기 있는 이 철 원자 분자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 우리 원자들 미는 거거든요. 네. 직접 사실은 얘네들이 접촉해가지고 기계적인 우리 F는 MA라고 배웠잖아요. 그걸로 미는 그런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접촉하지 않고도 사실은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우리에게는 뭐 정말 정신적인 힘과 뭐 사랑의 힘과 이런 것이긴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런 힘이 접촉하지 않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만류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달과 지구는 서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예. 이게 아주 기본적인 비접촉 힘인데 이 비접촉 힘을 물리학에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간상에서 어떤 물리량이 퍼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그 물리량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힘이고 그 물리량은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바로 필드. 우리말로는 장, 마당이라고 부릅니다. 필드 얘기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한 그런 말들이 막 나오죠. 뭐 중력장이라든지 전기장이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NMR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거든요. 매그네틱. 자석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자석이랑 관련된 필드는 바로 뭘까요? 자기장이죠. 네.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자석에 의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상에 퍼져있는 물리량, 이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석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많이 보셨죠? 네. 자석에다가 철가루 뿌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일 수는 없지만 철가루의 어떤 늘어선 모양을 통해서 자기장을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이제 보통 나침반 자체가 아니라 자석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북극, 남극, 북쪽이 어딘지 남극이 어딘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기장 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 아저씨인데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영국의 학자인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라틴어 여러분 배우신 분이 있다면 이 뜻이 뭔지 알 거예요. 가장 지구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자석이다 라는 거를 언제 얘기했어요? 16세기에 이미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뭔가 자석이고 그래서 자기장이 그때는 자기장이 뭔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자석이 미치는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석이 뭘까요? 네. 자석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띈 문자.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자기를 띠고 있는 영구 자석이란,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를 띠게 되는 일시 자석이 있다. 이들이 특성은 잔류, 자화, 압보자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안에 어떤 자화되어 있는 특성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요, 얘네들이 한순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장을 이제 꺼줄게요. 꺼주면은 원래대로 무질서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일시자석이죠. 모든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철 같은 그냥 쇠막대기를 자기장에 놔주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자석이 됩니다.
근데 자석을 빼주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다른 쇠들을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죠. 달라붙지 못하죠. 일시 자석이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특별히 이렇게 자기장을 더 이상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렬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구 자석에 속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그 말굽 자석이라든지 막대 자석 보신 게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굳이 바깥에 자기장이 없다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화가 돼 있어서 N극, S극을 보여주는 그런 자석, 영구 자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구 자석이 영구 자석답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각각의 어떤 도메인에 있는 이런 자화된 화살표, 저거거든요. 이게 뭐 어렸을 때는 그냥 N극, S극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자석은 여러분 아시죠? 잘라도 또 자석이 되고 잘라도 또 자석이, 계속 자르고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수천만 번, 수억 번, 뭐 수몰 번 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자석을 구성하는 어떤 가장 작은 요소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질량을 가장 자르다 보면 뭐 원자가 나오고 뭐 화학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과연 자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물질의 어떤 그 원리를 계속 쪼개면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자기 쌍극자라고 표현합니다. 네, 화살표로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자기 쌍극자 자체가 하나의 가장 작은 자석이 돼요. 뭐 물론 큰 자기 쌍극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자기 쌍극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물질이 자성을 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자기 쌍극자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질량을 가진 입자에 미치는 중력을 우리가 중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중력장을 씁니다. 보통 저렇게 만류인력식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위 전하량을 가진 입자에 가진 전기력을 우리가 표현할 때, 쿨롱 힘을 표현할 때 이런 식을 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소개한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요, 똑같겠죠. 어떤 단위 뭐 자기 쌍극자에 가해지는 힘, 자기력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력 같은 경우는 1kg짜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장 같은 경우는 1쿨롬의 전하를 가진 어떤 입자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럼 자기장의 경우에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네. 다시 얘기하면은 저 자석의 근본 원리가 뭔지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서 힘을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석이 뭐냐? 라는 질문부터 사실은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입니다. 전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석이에요. 이 전자가 자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래 자석들은요, 전자들은요, 이게 양성자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포함된 핵 주변을 돌잖아요. 고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R이라고 하는 어떤 반지름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이때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돈다, 전하를 띈 게 돈다,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죠? 어렸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면 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전자가 저런 방향으로 돌면은 뭔가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 방향으로 도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전자 그러니까 전류는 반대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위쪽 방향, Z축 방향으로 뭔가 생겨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V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저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방향,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어떤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예, 자기 쌍극자가 생겨요. 그걸 이제 소개를 하려면 사실은 뭐 수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다고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보통 μ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건 이제 저런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자리길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는 원운동을 하는 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지금 방향이 Z축 방향, 윗방향이죠. 그리고 그 값은 2분의 전하량 2, 그 다음에 그 반경 R,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 V로 기술이 돼요. 그런데 이런 전자, 전하, 뭐 무슨 양자, 뭐 원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운동량의 형태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형태를 표현을 하려면 양쪽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기술하냐면 저 질량분의 전하,
2분의 1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각운동량을 곱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수식의 정확한 이해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어떤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원운동을 하는 전자가 만드는 자석은 저렇게 자기의 질량과 자기의 전하의 비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전자가 원운동할 때 갖지는 각운동량이랑 상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Z축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향으로는 자기쌍자 모멘트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뮤L이라는 거는 뮤LZ 방향의 그거랑 똑같은 거고 그건 사실은 뭐 Z축 방향 아닌 부분은 성분이 아예 없으니까 제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죠. 즉 자기쌍자 모멘트는 Z축 방향, 그 수직 방향으로의 각운동량이랑만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자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즉 양성자를 태양이라고 두고 지구가 공전하듯이 전자가 공전 운동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그런 자석인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석의 원리죠. 따라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자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고전 물리학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요런 얘기를 하나 해볼 수 있어요. 전자가 공전을 한다면서요. 지구가 공전하면 뭐도 하나요? 자전도 하죠. 그럼 전자도 자전하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기를 전자는 자전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전자라는 건 꼭 구형의 입자가 아니거든요. 전자의 자전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유추하듯이 전자는 자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전하듯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 스핀 여러분 막 화학 시간에 막 배웠을 거예요. 업 스핀, 다운 스핀 해가지고 위아래 그리핀 그런 건 없어요. 전자에 그런 돌고 이런 개념은 없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다라고 해서 업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쌍자 모멘트는 2m2분의 2 해놓고 각운동량 곱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전에 의해서 자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핀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쌍자 모멘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슷하게 쓰자 이거죠. L은 이제 공전은 원운동이랑 관련된 거고 S는 스핀 운동입니다. 그 스핀 운동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스핀 운동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 공전하는 운동이나 자전하는 운동이나 다 똑같이 그냥 원운동이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뮤S라고 쓰고요. 2m2분의 2s 그 스핀 그 각운동량을 곱하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자석을 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가 돌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 사실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전자 그 자체가 결국은 스핀 각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자석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면 너무 사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물리학자들 하는 방식은 앞에다가 뭔가 하나 집어넣습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앞에 사실은 중간에 숨겨진 어떤 상수가 있었어 라고 해서 붙이는 이게 바로 G 팩터라고 하는 값이에요. 예. 보통 2에 아주 가까운 값인데 아무튼 전자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어떤 자성의 원인인 이 스핀 자기 모멘트는 바로 뮤S는 G라는 값 곱하고 2m2분의 전하 2 그다음에 거기에 스핀 각운동량 곱한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 이게 전자가 자성을 띠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NMR은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거든요. 전자 자기 공명이 아니에요. 뭐예요? 핵 자기 공명이거든요. 예. 핵도 스핀 자기 모멘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전자가 가지면 핵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몰라요. 하지만 그냥 대략 보니까 전자의 자기 모멘트 이렇게 쓰여 있네. 그러면 핵은 어떻게 쓰지? 그냥 비슷하게 쓴 겁니다. 똑같이 유추에 따라서. 근데 약간씩 숫자가 달라지죠. 우선 전자의 스핀은 S라고 쓰지만 핵의 스핀은 I라고 씁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써요. 그리고 G 팩터는 같은 값, G 팩터는 같은 값은 아니에요. G 팩터라는 거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전자의 질량 대신 핵의 질량을 쓰고 전자의 전하 대신
핵의 전하를 씁니다. 그래서 MN이랑 Q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핵마다 질량이 다르고 핵마다 전하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수소는 핵이 하나, 양성자 하나로 돼 있으니까 양성자 하나의 질량에 1가일 거고, 뭐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이제 12배 될 거고 대략 핵에. 그다음에 Q는 이제 플러스 6일 테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원소마다 쭉 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걔네들을 일종의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G, E, MN 분의 Q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감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감마가 우리가 보통 자기 회전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yromagnetic Ratio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보면 그러면 핵이 스핀적인 모멘트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뭐 그런 돌면서 다양한 운동량을 가지니까 자기 모멘트 값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아까 고양이가 나왔잖아요. 고양이는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몇 가지 테마 같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불연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 얘기할 때에는 모든 각운동량을 아무렇게나 가질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학 시간 옛날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 EP 오비탈, 뭐 3s 뭐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P 오비탈은 뭐 L 값이 1이 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질 수 있어서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3개의 P 오비탈이 있고, 그래서 PX, PY, PG 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얘도 자기 양자수, 이제 각운동량 양자수가 딱 어느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Z축 방향으로 이게 사실은 화살표로 그려주면서 그림으로 보여줘야 편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입자에 전자든 핵이든 어떤 양자수가 어떤 값 하나 있어요. 무슨 값인지 몰라. 하여튼 뭐 2분의 1이든 1이든 2분의 3이든 2든 정해지면은 실제로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각운동량 Z축 방향, 수직 방향의 값은 마이너스 뭐부터 플러스 뭐까지다. 이게 뭘까 싶지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핵도 전자만큼 같은 자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핵이 우리가 수소 그냥 양성자 그냥 뒀어요. 쟤를 그냥 자기장 안에 저렇게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까 봤죠. 자기장 하에 있으면 얘 자체도 핵도 자석이잖아요. 그 자석이 가지는 어떤 자기 모멘트가 있어요. 네. 자기 모멘트 저렇게 씁니다. 저 뭐지 싶은데 그냥 저렇게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저 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쇼에 어떤 양자수, 거의 H파 곱한 값을 저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장 안에 있는 핵은 항상 전기장 안에 전하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에너지랑 상호작용해서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고 있으면은 안정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정렬해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그 자기 에너지, 그 어떤 자장 안에 있는 자석이 가진 에너지는 그 자석의 그 자기 모멘트에다가 거기에 가해주는 자기장 값을 곱한 거예요. 물론 벡터니까 내적을 하는 거지만, 근데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내적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에다가 지금 걸어준 자기장의 크기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근데 저 자기장, 자기 모멘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양자화된 저 감마는 그냥 상수고 H바도 상수고 MI라고 하는 어떤 양자수가 곱해진 어떤 저런 형태로 기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어떤 이 핵이, 이 자기장 안에 있는 핵이 스핀 양자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게 될 텐데, 물론 다양하지만 불연속으로. 그런데 어떤 플러스 값, 그러니까 어떤 자기장에는 같이 정렬된 방향으로 스핀을 가지게 되면은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양수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에너지가 음수란 뜻은 더 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거야. 내 에너지 내놓고 뭔가 안정한 상태. 예. 반대로 그냥 자기 그 MI가 제로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자기장이랑 상호작용 안 해요. 그냥 똑같은 상태. 반대로 양자수가 음수면은 곱하면 음수의 앞에 음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에너지가 양수가 된다는 건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얘기해 주려는 게 뭐냐면요. 이 핵자는 사실 그냥 자기장 하에 놓여 있지 않으면은 마구잡이로 막 스핀이 있으면서 다양한 상태로 그냥 존재해요. 그러다가 자기장을 딱 걸어주는 순간 얘가 무슨 양자수를 가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핵자가 양자수가 1이에요. 그런 핵자가 있다 칩시다. 그럼 아까 전에 뭐 여러분 알죠? L이 1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1씩 띄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네들이 만약에 핵자에다가 우리가 전자를 이렇게 걸어줬다고 했을 때 원래 자기장이 없었을 때에는 셋 다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축퇴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장을 걸어주는 순간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이 0인 거는 그냥 0이에요. 왜냐하면은 곱해 보면은 mi가 제로잖아요. 자기장 아무리 크게 걸어줘봐야 전자 그 핵자가 자기 에너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에너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핵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의 스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전체 곱하면은 양수가 돼서 감마 h b 제로만큼 올라가게 되죠. 불안정한 상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저 스핀이 1짜리인 애는요 오히려 에너지가 저렇게 떨어지게 돼요. 아, 뭔가 항상 같은 에너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숫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석이라고 하는 어떤 자석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현재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놨을 때는 다 똑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으로 사실은 내가 똑같은 형제 자매지만 나는 사실 마이너스 1이에요. 쟤는 0이고 1이야. 우리는 서로 달라. 하지만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다? 자기장 하에 들어갈 때 쟤네들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난 저 자기장이 싫어. 그래서 얘는 올라가게 되고요. 난 저 자기장이 좋은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서로 핵자 간에 자석 간에 처음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던 애들이 자기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짐이 에너지의 차이로 저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양자수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핵 전자 원자 얘기할 때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전자가 아닌데? 저건 중성 이게 일렉트론이 잘못됐네요. 예.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했는데 얘네 셋은요 다 I 값, 양자수가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전자 스핀 얘기할 때 그냥 화살표로 뭐 위, 아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양자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1의 간격으로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 간격. 그게 결국 땡이잖아요. 그 전자, 즉 이렇게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와 같은 애들은 딱 두 개의 스핀 상태만 가질 수 있는 게 양자수로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양자수가 2분의 1짜리인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자는 그래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다? 전자가 아니라 핵이다. 왜냐면 양 원자를 구성하는 핵이 지금 우리가 관심사기 때문에. 그럼 핵종은 도대체 스핀 양자수 어떻게 되냐? 네. 그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양자수가 제로인 애들이 있어요. 아까 봤죠? 양자수가 제로라는 뜻은 자기장에 넣어도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쟤네들은 NMR에서 쓰이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2분의 1짜리가 유독 많아요. 일단 수소, 양성자잖아요. 저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그 양자수가 2분의 1짜리. 그 다음에 C13. 어디서 옛날 NMR 할 때 들어본 것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N15. 그 다음에 플루오린, 실리콘,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 이런 애들. 근데 2분의 1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도 있고 2분의 3도 있고 2분의 5도 있고 3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결국 0이 아닌 애들은 다 자기장 하에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갈라진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조작을 했을 때 변화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얘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훅 찔러봤는데 건드려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얘랑은 대화도 할 수 없고 얘 정보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 분석법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라면은 여러분 탄소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재앙적인 그런 얘기죠. 가장 흔히 존재하는 저 C12는 스핀 양자수가 0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불가능해요. 네. 다만 요것들 2분의 1짜리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 대상이 되는 핵종이 되더라. 사실 뭐 짝수계 양성자, 짝수계 중성자 좀 맨 위에 쟤네들은 아예 NMR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탄소 12,
C12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C13는 분석이 가능하죠.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좀 기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인 것만 다시 한번 쭉 따로 떼어놓으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HC, NF, S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사실 쭉 보면은 수소는 양성자 H1 1짜리 질량수가 1인 수소는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존재해요. 수소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수소의 동위원소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죠.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뭐 이제 그런 얘기들. 근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로 만나는 수소의 대부분은 다 저 1H짜리예요. 예. 근데 13C는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맞지? N은 더 작아요. 0.37. 플로리는 그냥 저게 100%예요. SI랑 포스포러스로 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감마 회전 자기 회전비를 곱해가지고 우리 확인해 보면은 오른쪽처럼 우리가 상대적인 검출 감도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볼 수 있는데, NMR에서 프로톤이 가장 많이 쓰인 이유는 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기화학에서는 사실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수소를 보려고 사실 개발된 측면도 있고요. 근데 탄소는 1.5, 한 100분의 1이에요. 예, 그래서 탄소를 사실은 측정하려면은 굉장히 검출 감도가 낮아가지고, 감도가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으로, 시간으로라도 태워야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탄소를 NMR 찍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위원소 존재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로 NMR 찍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의 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소라든지 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에 속하고, 지금 이거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듐이라든지 뭐 플래티넘이라든지 니켈 이런 것, 금속 원소도 사실 NMR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핵자그의 스핀 양자수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찍고자 하는 어떤 시료에 그런 원소가 있을 때 이런 거 NMR 전문가가 이런 걸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꽤 생각보다 또 다른 경우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기화합물은 그러니까 수소가 주로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유기화합물의 그 정의 자체가 사실 탄소화합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C13도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톤, 그러니까 수소 1H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왜 찍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최종적인 목적을 제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장 안에 아까 전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성자 수소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I값 양자수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스핀은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1 차이네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그냥 업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 양성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시 한번 페르몬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런 스핀이 있는데 걔네들이 원래는 다 똑같았지만 자기장이 확 가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위쪽 방향을 제가 위로 가는 거를 이제 플러스라고 제가 잡았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아까 식 2는 마이너스 뮤 곱하기 B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뮤 B 마이너스 감마 MI B0 H 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얘네들이 자기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2분의 1짜리 업스핀인 애들은요. 자기장에 같은 방향이네. 그래서 에너지가 더 안정해져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H 바 B0만큼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다운스핀은 반대로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저만큼 오히려 불안정해지죠. 그럼 저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감마 H 바 B0로 정의될 겁니다. 뭐 이건 간단하죠. 2분의 1씩 갈라졌으니까 결국 1만큼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핵자기 공명에서는요, 이 에너지 갈라짐을 무조건 이용합니다. 어떻게? 원래 업스핀에 있었던 요 전자에다가 요 에너지 크기만큼의 어떤 빛을 쬐어주게 되면요, 우리 이런 거 화학 배우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로 이제 짐작이 가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업스핀이었던 게 위로 전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에너지 갈라짐을 일부러 자기장을 걸어줘서 만든 다음에 굳이 그렇게 불안정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그 크기만큼의 그 전자기파를 확 가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장이 있는 데 한해서
이가 전자기파를 가해주니까 갑자기 전이가 확 일어나요. 예. 즉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주입해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뜨게 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NMR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장이 먼저 있어야 거기다가 뭐 전자기파를 가해주든 아니면 그 시그널을 얻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NMR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북분원에는 저 600MHz짜리가 있거든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얘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는 것 하에서 전자기파를 확 쏴줘가지고 에너지를 전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 스핀을. 그럼 일단 자석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그리고 자석 플러스 거기다가 뭔가 전자를 전이시키기 위해서 전자기파를 빵빵 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전자기파의 에너지 그거는 hν로 표현되죠. 예, 물리시간에 배웠죠. 그 플랑크 상수에다가 그 어떤 전자기파의 그 진동수를 곱하는 게 에너지 값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거 600MHz짜리예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600MHz 곱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3.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주로 되게 약한 에너지긴 한데요. 근데 저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쏴줘요.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 이걸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옛날 NMR은요.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있는 하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자석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시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저 고정된 아까 전에 지금 600MHz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고정되어 있는 라디오파들을 전자기파를 막 쏴줘요. 그런 하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석이 전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류를 바꿔가면서 자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거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기 훨씬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모든 NMR들은 에너지를 갈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석이 존재하고요. 그 존재하는 하에서 전자기파를 쏴주는데 옛날에는 주파수 자체는 600MHz로 고정입니다. 자석 크기를 막 바꿔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프린터, 요즘 프린터 안 쓰시죠? 옛날에 저렇게 전이가 일어나면 저 프린터로 인쇄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어쨌든 프린터에서 갑자기 저게 침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줬던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는 게 관건이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데? 그 그림을 보세요. 일단 제가 자기장을 쭉 바꿔준다고 합니다. 전류를 바꾸면 자기장을 막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세로축은 에너지인데요. 원래 핵자는 다 축태화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 갈라짐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에너지였는데 자기장을 점점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갈라지겠죠. 아까 에너지 갈라짐이 감마 H 바 B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B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에너지 갈라짐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옛날 방식의 NMR은요. 고정된 주파수의 라디오파를 계속 쏴줬어요. 고정된 주파수라고 한다는 거는 고정된 에너지만큼의 전자파고요. 전자파 한 요 정도 크기의 그 전자파를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해줬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딱 에너지 갈라짐이랑 동일한 크기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전이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자기장을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편으로는 저 초록색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계속 주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어느 경우에 전이가 일어날까요? 너무 쉽죠?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NMR이 어떻게 프린팅을 하나 쭉 보면은 먼저 자기장을 쭉 올려줍니다. 쭉 올려주다가 그 갈라짐이 딱 일어나는 때 갑자기 전이가 확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NMR 보면 뭔가 피크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 피크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 변할 때 전이가 일어났을 때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NMR이 뭐고 라모 프리퀀시가 뭐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장 하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갈라짐이 일어났을 때 그만큼의 우리가 라디오파를 확 조여줬을 때
전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물론 현대 NMR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 너무 되게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 펄스를 가한 다음에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바꾸긴 하는데 뭐 이건 뭐 어쨌든 뭐 요즘 새로 개발된 거니까 옛날 원리를 설명할 때는 옛날 방식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MHz NMR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인즉슨요. 수식을 살펴보면은 그 에너지 갈라짐이 감마 H바 B고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갈라짐 자체는 1 감마 H바 B잖아요. H바는 2파이분의 H예요. 이게 물리학자들은 가운동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H바를 쓰는데 우리는 아직 뭐 물리학자들이 아니니까 2파이분의 감마 H바죠. 감마 HB가 되겠죠. 그런데 전자기파 에너지는 곧 뭐다? HU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두 개가 같다고 놓으니까 막 지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뭐가? H를 지워봤어요. 네. 그랬을 때 감마랑 2파이랑 뉴는 파이랑 뉴는 다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0MHz짜리를 쓰는 양성자 수소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그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를 넣고요. 그다음에 2파이 라디안 쓰고 그다음에 저거 600MHz니까 600 저렇게 써요. 저렇게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자기장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데 자기장이 14.1 테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600MHz짜리는요 그 안에 14.1 테슬라의 자기장을 가해주는 자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14.1 테슬라가 얼마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그렇죠? 자기장 단위가 테슬라인 걸 아셨던 분? 테슬라 너무 유명한 사람 그렇죠? 요즘은 테슬라 하면 다들 전기차만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장 단위가 테슬라예요. 지구의 자기장이 5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붙이는 게 5밀리 테슬라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철 물질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자석이 대략 1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14.1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NMR 근처에 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이야 이제 IC 카드 이런 거 쓰고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뭐 교통 카드도 아니고 뭐야 저기 전화 카드. 옛날 그 마그네틱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함부로 가져가서는 다 정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NMR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이런 경고 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거는 이 심장 박동하는 그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이거 있는 사람. 거기 들어갔다가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이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미래. 요즘에야 이젠 다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 그건 자기로 돼 있는 그런 걸 가져가면은 NMR 찍고 왔더니 충전된 돈이 다 사라졌어. 뭐 이런 경우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거기에 막 강한 자석이 있는데 막 철로 돼 있는 연장이를 갖고 가면은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MRI가 사실 NMR이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MRI 찍으러 가다가 막 휠체어 갖고 가다가 그냥 휠체어째로 뭐 그 MRI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그래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MRI 찍을 때는 금속재 뭐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금속재 이런 거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다 아예 못 찍어요. 그래서 뭔가 목걸이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벗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14.1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걸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해서 좀 거꾸로 설명하지만 원래대로 설명하자면은 보세요. 600MHz 우리가 갖고 있는 저 NMR은 먼저 14.1 테슬라의 강한 자기장으로 완전히 그 내부에 있는 모든 핵자들을 다 갈라놓습니다. 다 갈라놔요. 거기다가 전자기파를 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전자기파 쏴줬을 때 전이가 될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어떤 그 경우에만 피크가 막 팡팡팡 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화학 분석에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냥 피크가 생긴다는 원리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피크가 사실 NMR 여러분 보셨겠지만 피크가 한 곳에서만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여기는 2개 생기고 생기는 막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이제 NMR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핵자가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가 한번 양성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H가 돼보는 거야. 여러분 메테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메테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탄소가 sp3 결합을 하운성 오비탈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그 H에 있는 1s 오비탈이랑 결합해서 시그마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표현한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탄소가 갖고 있는 결합에 참여하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있고 수소의 1s 오비탈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서로 다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요. 이런 애들이 다 섞여서 여기에 전자들이 채워져 들어갑니다. 탄소에서 4개가 있었고요. 수소는 하나씩 4개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메테인의 결합을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핵자기 공명이니까 전자 생각하지 말고 핵을 생각하자는 거야. 지금 수소, 딴 것들 탄소 말고 일단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 탄소랑 결합하기 전에 그냥 자유롭게 우주 공간에서 떠들던 수소 원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소 원자에는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그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탄소랑 결합을 한대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수소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옆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거대한 본딩 오비탈들을 형성한 대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수소 원자를 100만 개 갖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수소 전자를 100만 개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한 50만 개가 결합에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 입장에서는 수소 양성자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서 떠돌고 있던 전자가 일부 뺏긴 거예요. 소실된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이드로전 아톰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자. 네. 자기장 안에 만약에 아주 자유로운 프리한 프로톤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는 만큼 그냥 이 수소 원자가 자기장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티브한 자기장은 그냥 우리가 가해준 자기장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핵자 H도 업, 다운 스핀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 둘이 갈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업은 아래로, 다운은 위로. 그리고 그 차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바로 감마 H바 B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메테인에 있는 양성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자유로운 양성자에는 전자가 이만큼 있었는데 메테인의 경우는 전자를 좀 뺏겼거든요. 전자랑 핵이랑은 서로 반대 전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뺏겼다는 거는 나를 방해하던 요소가 좀 뺏긴 거예요. 내 주변에 이제 마이너스로 둘러싸고 있더니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수소가 느끼는 자기장은 더 셉니다. 내가 전자를 좀 내 나를 가로막고 있던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즉 나를 가리고 있던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메테인에 있는 양성자는 훨씬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갈라지는 게 더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느끼는 B 자기장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펙티브한 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유로운 양성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먼 쪽에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R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전에 얘기한 자기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거기에 전이가 일어나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원리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어떤 분자 내에서 각각의 수소 원자들, 양성자들이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왜? 걔네가 혼자 자유롭게 혼자 떠도는 게 아니라 항상 무엇과 결합해 있습니다. 보통은 탄소랑 결합해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산소랑도 결합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전부 다 달라요. 모든 양성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느끼는 각 양성자마다 자기가 느끼는 실제 자기장의 세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NMR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양성자들이 다 똑같은 식으로 갈라져 있다면은 얘가 무슨 차이인지 얘가 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다르고 얘는 다르고 얘는 달라요. 그럼 걔네들을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그 다르다는 그 값을 우리가 거꾸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도표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장을 계속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유로운 양성자는 에너지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죠? 감마 H 바 B. 근데 메테인에 있는 양성자는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벌어지겠죠. 자,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같은 전자기파를 쏴주고 있어요. 과연 어디에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핵의 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딱 봐도 요 크기랑 똑같은 데에서 핵의 전이, 스핀 전이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가만 보니까 갈라짐이 달라지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오른쪽 여기에서 전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갈라짐이 다르니까 메테인에 있는 양성자는 좀 더 앞쪽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 이걸 아까 전에 있던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양성자는요, 자기장 쭉 바꾸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피크가 쭉 일어나요. 그런데 메테인에 있는 양성자는요, 어디서 전이가 일어나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수소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이가 일어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얘네들이 전이가 다른 곳에 일어난다라는 정보로부터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네. 왜 다를까요? 걔네들은 아마도 전자를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NMR을 보면은 가로축이 자기장이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하냐? 이게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장 대신에 저걸 씁니다. 뉴 주파수. 네. 2파이분의 감마비. 그러니까 사실 자기장이랑 주파수랑 사실은 차원만 다르지 사실은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런데 저 값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숫자 크거든요. 600MHz면 얼마예요? 6억인가요?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걔네들을 다 600MHz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 6천만 헤르츠다. 그러면은 6억으로 나누면 0.1이잖아요. 1.1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위가 바로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라고 불리는 델타예요. 네. 그래서 NMR 보시면은 무조건 밑에가 ppm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 600MHz, 100만, 6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100만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단위를 좀 수정해 준 거예요. 그래야 뭐 케미컬 시프트 1, 2, 3 이렇게 떨어지지. 여러분 막 케미컬 시프트가 막 3,725, 막 13만 5,600 이러면은 짜증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케미컬 시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양성자 우리 측정할 수 있나요? 이 세계에서 수소 원자를 그대로 가둬가지고 우리 NMR 여기 기계에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준을 자유로운 양성자로 잡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은 게 뭐냐? 여러분 온도 기준 뭘로 잡죠? 물에 뭘로 잡아요? 끓는 점과 끓는 점을 잡죠. 우리가 주로 쓰는 그 단위에서는 물의 어느 점이 몇 도예요? 물의 어느 점 0도. 우리 끓는 점은 100도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의 끓는 점이 몇 도인가요? 기억나요? 212도. 물의 어느 점이 32도입니다. 왜? 걔네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건 상대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기준을 뭘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온도는 물로 잡았어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NMR은 뭘로 잡을 것이냐? 어렵지만 어떤 양성자가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뭐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우선 용매 잘 녹아야 돼. 우리가 용매 녹여가지고 NMR 찍는데 기준이다 하고 딱 줬어요. 근데 안 녹아가서 측정이 불가능해. 그럼 안 되겠죠. 일단 웬만한 유기용매는 잘 녹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유기화물이랑 반응하지 않도록 그냥 걔는 물에 같이 넣어줘도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녹아서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웬만하면은 좀 극단적인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통상적이고 아주 별로 뭐 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굉장히 비범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상이야, 우린 평범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굉장히 케미컬 시프트가 굉장히 극단에 치우친 거면은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된 분자가 바로 요겁니다. 가운데에 실리콘이 있고요. 모 각 곳에 다 메틸기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H 입장에서는 거의 자유로운 양성자처럼 좀 그닥 큰 영향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MR 얘네를 이제 테트라메틸사일린, 그래서 TMS라고 부르는데 NMR 용매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TMS가 기준 물질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자가 있어요. 메틸 아세테이트라는 분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TMS랑 같이 섞어가지고 NMR 찍으면은 TMS를 나오는 그 픽을 0으로 기준으로 삼고요. 거기서부터 서로 다른 피크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TMS는 저 바로 같이 넣어준 저거 스탠다드 물질, 저기서 나오는 그거고요. 그 앞에 E에서 나오는 거는 저기 메틸기에 있는 저 A 양성자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3.7, 3.6 정도에 나오는 거는 저 CO, 에스터 본드 오른쪽에 있는 거기 메틸기에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예, 얘네들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사실 유기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온지는 이해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기준이란 건 TMS로 두고 각각의 분자들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너무나도 다 다양한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수소들은요, 에스터 본드에서 CO 있는데 탄소 쪽으로 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덜 뺏겼어.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옆에 산소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바로 이런 구조죠. 메틸 아세테이트가 자기장 14.1 테슬라 안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다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 그 핵의 그 에너지가 다 갈라져야 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빨간색 애들이 느끼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애들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사실은 나는 같은 14.1을 가해줬는데도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처하에 있는 화학적 결합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왼쪽에 있는 애들이 느끼는 애들, 물론 당연히 뭐 양성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결국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양성자가 혼자 자기장이 안에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훨씬 더 내가 느끼는 자기장이 훨씬 더 커져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게, 뭔가 실제 그런 이펙티브한 어떤 자기장은 실제로 TMS가 느끼는 자기장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게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변 원자가 양성자, 내가 가진 전자를 많이 뺏어가면 뺏어갈수록 나의 케미컬 시프트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반복되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자를 많이 잃으면 잃을수록 내가 느끼는 전자의 그 자기장은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요, 탄소랑 결합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산소랑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와 탄소, 화학 시간 옛날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게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나요? 산소와 탄소 중에서 산소죠. 왜?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왼쪽은 전자를 덜 잃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전자를 더 잃었어요. 더 뺏겼어요. 덜 빼앗겼다는 거는 아직도 나를 가리는 전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쉴딩이 덜 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자 뺏긴 건 나 실드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전자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쉴드가 깨진 겁니다. 즉 디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해서 보여주면, 그냥 같이 넣어준 TMS는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갈라져요. 근데 빨간색 전자는 탄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얘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은 산소랑 결합한 애들이 더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이 우리가 이런 똑같은 크기의
전자기파를 가해준다. 어디서 전이가 일어나겠느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이제 자기장을 쭉 바꿔나가면서 전이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MS에서 나오는 전이를 0이라고 잡았잖아요. HA를 해보니까 2.05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 B에 있는 데서 나오는 게 3.66이었습니다. 우리가 NMR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 케미컬 시프트가 이게 보세요. 케미컬 시프트가 숫자가 높은 게 왼쪽에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장은 사실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가지만 그걸 케미컬 시프트 단위로 바꾸면은 그게 B분의 그거 역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케미컬 시프트는 높은 값이 더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를 만약에 0부터 10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은 NMR 잘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MR은 항상 숫자가 IR도 그렇잖아요. 4000부터 500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NMR도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거 아까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B로 갈수록 전자를 더 뺏긴 거예요. 쉴드가 많이 까진 거예요. 그래서 more deshielded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less deshielded 된 거죠. 이거 그냥 표현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면 이거 끊어졌나? 되나요?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얘가 너무 강한 네, 녹화는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deshielded 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shielded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화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요, 왼쪽으로 간다는 건 케미컬 시프트가 높아진 거지만 자기장으로 입장에서는 더 약한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운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숫자가 케미컬 시프트가 작아지지만 다시 들어왔어. 업필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는 이게 헷갈려요. 왜냐면 다운필드면 숫자가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오히려 높아지고, 업필드면은 오히려 숫자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원래는 필드를 바꿔가면서 측정하던 50년 그렇죠. 한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전에 선배들이 사용하던 어떤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이게 아까 전에 그 조세 박사님이 보여줬던 그 펜 섬유, 그 탄소 섬유를 만들기 위한 그런 펜 섬유 전구체 NMR 스펙트럼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뭐 아크릴 나이트레이트 있고, 그다음에 메타크릴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타코닉 애시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사실 화학 구조만으로 보면은 있나 보다 싶긴 하지만 NMR 찍어보면 분명히 저렇게 서로 다른 그런 양성자들 분위기 하에서 저렇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저기에 다 뜨는 거고요. 걔네들을 이 피크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 피크는 적분이 가능해요. 물론 제가 가능한 거 아니고 우리 착한 그 기계 그 프로그램들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선배들은요, 이거 아까 프린트한다 그랬잖아요. 적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온 그 피크들을 종이로 오려요. 그래서 그 피크만큼 자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종이의 무게를 재요. 그게 적분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10mg이고 20mg이다. 1대2다.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 수소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탄소 갖고 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탄소를 가지고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탄소 이후에 이제 탄소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탄소도요, C13도 자기 양자수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양성자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2분의 1짜리인 게 자기장에 들어가면은
자기장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차에는 이제 감마 HP가 되고 거기만큼의 에너지 전자기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이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피크가 보인다. 똑같아요. 단지 측정 대상이 뭐가 수소가 아니라 탄소일 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 존재 비율이 거의 100% 가깝지만 탄소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있다 하더라도 화학적으로 같은 양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그 수준만큼 검출해내려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한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 될까요? 1.5니까 대략 한 6배, 60배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네.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일단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갈라지지만, 그렇죠? 똑같은 내용. 탄소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피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운 좋게도 아까 전에 기준 물질 삼을 때 요거 있었잖아요. 괜히 이걸로 잡은 게 아니에요. 얘를 수소만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탄소의 스탠다드로도 잡으려고 이걸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TMS를 여전히 탄소의 그 제로를 두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뭐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TMS 안에 있는 거 갈라짐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장을 느껴가지고 갈라지게 되겠죠. 근데 어떤 다른 물질, 어떤 다른 물질의 경우에 얘는 뭔가 좀 더 다른 걸, 더 큰 걸 느낀다는 거죠. 자기장이 더 크게 갈라지게 되고 기준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탄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다 바뀌게 될 거고 전이가 일어나는 자기장의 위치도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원래 TMS는 이렇게 갈라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탄소 핵자는 이렇게 더 크게 갈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결국 어디서 전이가 일어나느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수소 양성자 여러분 프로톤 NMR 이해하면은 탄소 NMR도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지금 이것들은요, 얘네들은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좀 너무 나가는, 이건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자기장이 갈라지는 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은 어차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넘어가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이렇게 측정이 불가능하다. 유기화학자가 하는 것처럼. 왜? 용매에 안 녹아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탄소를 연구하든 아니면 고분자 이런 안 녹는, 저같이 셀룰로즈 같은 사람들은 이걸 녹이지 못하니까 애초에 NMR 그냥 볼 생각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솔루션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찍는 것들을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굳이 녹일 수 있는데도 파우더로 한번 찍어보면은 찍히긴 찍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크가 브로드하죠. 얘네들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그래서 사실 고체 상태 NMR은 단순히 찍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찍은 다음에 이것들을 분해하고 디컨볼루션하고 이런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찍을 수 있다. 왜? 고체랑 용해된 고체랑 좀 다르긴 해도 뭐 어쨌든 뭐 자기장에 의해서 변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고체는요, 얘네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입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스핀의 그런 배양들이 다 상호작용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녹게 되면은 여러분 용해가 됐다는 거는 사실 얘네들이 그냥 쉽게 용매에 의해서 막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빠르게 막 돌아다니고 서로 구르고 막 돌고 하기 때문에 각도 방향으로서의 모든 그런 그 팩터들은 다 평균화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은 글쎄요, 뭐랑 같을까요? 뭔가 빠르게 도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거라든지 박스 같이 생긴 애들을 가만히 놔두면 각져 있는 박스, 각져 있는 어떤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을 고속으로 360도 막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걔네들 다 똑같이 뭔가 공처럼 보일걸요? 얘들 막 이렇게 막 돌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우리가 눈으로는 그걸 확실하게 각진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똑같이 공처럼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녹아있는 고체들은 그런 형태고 그냥 고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즉 녹은 고체들은 모든 게 평균화되어 있지만 녹지 않은 고체들은 항상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크게 남아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분자들을 자개장에 놓고 딱 찍는다고 했을 때 용매에 녹이면은 얘들이 다 돌기 때문에 X축 방향, Y축 방향은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요? Z축 방향. 이 자기장 방향이랑 같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딱 굳어 있는 상태라면은 X축, Y축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이방성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고체 NMR의 난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자기장에 넣어두게 되면은 용해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활발하게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XY 평면 방향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Z축 방향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장을 그냥 B0 해놓고 Z축 방향 이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좀 수학적으로 좀 표현해 볼래요. 아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뮤 곱하기 B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뮤는 저희 감마 I라고 제가 쓰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마이너스 시그마 돼 있는데 저거는 가리움 효과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B라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앞에 굳이 시그마라는 저거를 하나 제가 뒀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수식 이거 벡터 옛날에 우리 배웠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공업수학 때도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자, 벡터의 내적에서 스칼라들은 다 앞으로 빼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벡터끼리 우리가 내적을 할 겁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자기장, Z축 방향의 자기장이죠. 네. 여러분 내적할 때 Z축 방향이라는 건 001이거든요. 그럼 X축 방향, Y축 방향 어쨌든 있어봐야 0이랑 곱해지니까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만 Z축 방향의 성분으로만 생각한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학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제가 시그마를 넣은 이유는 얘네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나중에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에너지 값, 우리가 에너지 값이 저렇게 기술된다라고 하는 건요. 양자역학으로 해밀토니안을 걸어줬을 때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야?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Z축 방향으로의 자기 모멘트만 관련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아까 앞에서 소개한 그 NMR의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벡터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곱하기 3짜리랑 3 곱하기 1짜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가운데 껴있는 제가 굳이 도입한 시그마 이게 뭐면 될까? 그냥 숫자여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스칼라여도 이게 곱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 곱하기 3짜리 행렬에 뭘 곱하고 3 곱하기 1짜리 행렬을 그 뒤에 곱할 수 있는 거 과연 시그마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행렬끼리 곱할 때는 m 곱하기 n은 n 곱하기 p랑 곱할 수 있고 그 다음은 p 곱하기 q랑 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그마가 어떤 행렬이어야 될까요?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저게 이제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요. 저게 저런 식으로 계산되려면은 사실 나머지 다이아고널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제로여야 되고 다이아고널한 게 다 똑같이 시그마여야만 왼쪽이랑 똑같은 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단위 행렬에다가 스칼라를 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곱하지 않고 숫자만 곱한 양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자기장 값의 모멘트랑 자기장 값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서로 곱할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걔네들이 그냥 자기장 숫자 몇 테슬라 이런 숫자로 곱했거든요. 왜? 활발하게 돌기 때문에 이방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쪽 방향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즉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스칼라 값을 그냥 곱하는 거에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피 같은 거 이건 그냥 스칼라잖아요. 그냥 보통 아무 표시 없이.
근데 생각보다 방향에 따라서 스칼라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곧 뭐예요? 벡터죠. 예, 예를 들면 힘 같은 거. 그렇죠. Z축 방향은 성분이 있고 XY는 없어요. 그런데 방향에 따라서 벡터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재료, 이게 텐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뭐 재료 이런 거 할 때 막, 전 사실 오히려 제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응력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X축 방향을 밀었을 때 그냥 X축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YZ로도 막 움직이고 그게 다양해지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건 그냥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은 등방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식으로 저렇게 표현되고, 벡터라는 건 특이한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또 특정한 방향, 예,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일반적인 거는요, 사실은 이런 모든 성분들이 다 살아있는 텐서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수식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고체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걔네 주변에 있는 어떤 방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림 효과가 평균화가 안 돼서 너무 복잡해집니다. 완전 복잡해요.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거를 뭘로 표현해야 된다? 3 곱하기 3짜리 행렬인 텐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려다가 그래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근데 텐서라고 하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다 카테고리로 나누기 좋아요. 일반적인 거 안에서도 특수한 것들의 성분들이 있어요. 앞에 등방성이 있는 부분만 쫙 빼놓고 또 시메트릭한 것만 또 쪽 빼놓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폼을 가지고 이 고체 고체 NMR을 기술을 해요. 그래서 수식은 복잡하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용매에 녹여 있는 거는 Z축 방향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고체인에는 걔네들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애들까지 다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핵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으면은 이게 사실 물리학적으로 그러거든요. 어떤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거기로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스페리컬 코디네이터 표현한 건데 핵자의 어떤 배향이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는 CS 그냥 아이소토픽한 것만 그냥 써서 표현했는데 거기다가 이방성을 부여하는 어떤 텀을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텀이요 계산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성을 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다. 보면은 이방성이라는 건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위 쪽 방향이랑 각 방향 이런 각도를 가지고 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자, 핵 다 우리가 스핀 작용 모멘트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핵 두 개가 서로 이제 근접해 있다고 할 때 스핀끼리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소개 안 했지만 사실 이 그림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 사실은 핵도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쟤도 자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양성자 혹은 저 탄소 원자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용매에 녹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다 평균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용매 아니고 굳어있기 때문에 그 이방성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얘가 미치는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왼쪽에 있는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뒤져가지고 다 파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수식에 막 쓰면 이렇답니다. 예. 이거를 그냥 핵자로 변형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걔네들이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냐면 한쪽 이런 식으로 표현. 이게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다? 아까 전에 옆에 있는 그 핵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때문에 내가 받는 영향은 이렇게 기술이 된다.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막 떨어요. 그러면은 지금 쟤는 뭔가 이렇게 전파 만들듯이 막 자기장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돌아요. 90도 돌고 또 90도 돌고 또 90도 돌고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진 것들은 다 아웃 캔슬이 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고체로 굳어 있으면은
얘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저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해밀턴이 이렇게 길어져요. 만약에 분자가 자유롭게 텀블링하면은 0에서 파이, 0에서 2파 이렇게 다 돌기 때문에 적분을 해주면은 그냥 얘네들이 다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그냥 아이소트로픽한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텀블링하지 못하니까 결국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제가 맨날 이런 얘기 쓰는데 1에서 2를 빼면 뭐가 될까요? 라고 초등학교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에서 2를 어떻게 빼? 하나에서 2개를 빼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면 배웁니다. 뭐라고 배워요?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웁니다. 뭐 그러다가 뭐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배워요. 그러다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1이 되는 건 뭐죠? 중학생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수는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배우죠. 뭐죠? i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사실 큰데 거기까지 이미 얘기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확장식.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원래는 이게 기본이죠. 여기서 기본이고 텀블링하기 때문에 지워지니까 저것만 남는다는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다들 수업 시간 떠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용매에 의해서만 먼저 얘기하고 고체로 굳어졌을 때는 이런 효과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식을 딱 봤을 때. 에? 상수를 넣어요? 상수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얘는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는 상수를 넣으면 그게 그냥 더해지고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거나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해밀토니안이 굉장히 간단해질 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모은 거면은 그렇죠. 최소화하는 게 바로 한데 어떤 경우에 바로 요거 저 가로친 거 저게 뭐가 되면은 가장 간단할까요? 저게 0이 되면은 가장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1을 갚게 되면 이 식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그게 대략 54.74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체 NMR 보게 되면 무조건 MAS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Magic Angle Spectroscopy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체 NMR 하는 경우에는 NMR 여러분 넣으면은 이 스핀넷에다가 이 수직하게 얘네들을 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돌면서 실험을 해요. 고체 NMR은요, 이렇게 기울여서 측정합니다. 54.74도 정도. 왜? 이게 무슨 각도? 매직 앵글이라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 찾아보면은 C13 뭐 MAS, MAS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54.7도 기울인 상태에서 빠르게 회전시키면은 고체 NMR이 좀 더 품질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볼 때 저게 저런 얘기구나 싶을 때는 얘네들을 그냥 두는 것보다 아까 전에 그 복잡했던 그것들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기울여서 측정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해서 수식은 복잡하지만 뭔지 몰라도 간단하게 하려고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드는 걸 택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탄소로 만약에 그 고체 NMR 찍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거 때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탄소는 동위원소 존재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98% 이상은 핵자 영향을 주지 않는 C12고요. 정말 나는 저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C13이 진짜 적어요. 자연계에. 그래서 얘 신호 너무 작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C13, CPMS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막 그래요. 이름 중에. 사실 큰 다른 건 없고요. 꾸어오는 겁니다. 모든 유기화합물들은 대부분 H를 다 갖고 있거든요. 주변부에. 그래서 H가 갈라지는 게 사실은 엄청 커요. C에 비해서. 근데 얘를 강제로 작게 만듭니다. H의 그 전위를 갈라지면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자장을 줘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게 탄소랑 맞게끔 해주면 에너지가 같은 위치다, 에너지가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그림이 어쨌든 사실 이런 그림까지 필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원래는 양성자, 정말 풍성한 양성자에 들어갔던 그 폴러라이제이션이 어디로? 탄소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양성자로부터 자화를 꾸어와서 나의 시그널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제로 쓸 수 있나요? 애석하게도 사실 쓴 예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이걸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은 야, 이런 게 가능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셀룰로즈에 대해 가지고 이제 2002년에 이제 잭스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셀룰로즈의 어떤 탄소 NMR을 고체상에서 정확하게 분석한 예인데 좀 트릭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에 C13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미생물에다가 저렇게 동위원소로 레이블링이 돼 있는 애들을 먹여줬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가지고 셀룰로즈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 다 죽이고 넌 이제 다 썼어. 이제 넌 이제 들어가. 그리고 셀룰로즈만 건져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셀룰로즈를 만들었는데 셀룰로즈 구조를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글루코즈, 포도당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걸 먹인 애들은 1번, 2번, 3번, 5번에 C13이 있고요. 얘를 먹인 애들은 1번, 3번, 4번, 6번에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시그널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쟤는 5번이 있고 쟤는 5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차이를 비교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원래 NMR 찍어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엄청 여기가 되게 복잡해요. 1번, 4번, 6번은 어떤 피트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2번, 3번, 5번 뭔지 몰랐어.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해보니까 뭔지 알았던 거죠. 뭐 이런 실험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PET랑 이제 셀룰로즈랑 혼방되어 있는 그 의류 섬유인데 걔네들이 비율이 몇 %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만든 사람은 제공해 주겠죠. 우리는 PET가 뭐 30%고 셀룰로즈 면이 70%예요. 어떻게 분석하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NMR로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뜨는 피크 위치가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코튼에서 뜨는 거랑 PET에서 뜨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NMR로 분석해가지고 정량해 보면은 실제로 어떤 피크 레이저가 저 정도 되면은 실제로 셀룰로즈 컨텐츠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저희가 하려는 건 사실은 이거 다음에 이제 열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사실 필요하고, 아까 조선 박사님이 이제 발표해 주실 때 펜을 열안정하고 나면은 막 사이클리제이션이 되고 더블 본드가 생기고 막 이런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IR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증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무지막지한 일을 했냐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있냐면은 펜을 직접 합성을 합니다. 근데 그냥 펜은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폴리머라이즈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크릴로나이트릴을 3가지 종류로 서로 다른 걸 했어요. 3개 다 동위원소로 돼 있는, 하나만 동위원소 돼 있는, 나이트릴 위치만 동위원소 돼 있는, 저거 3개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합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NMR 측정하고 310도에서 370도에서 420도에서 열안정화 시킨 거를 해놓고 걔네들 고체에만 용매에 녹지 않기 때문에 보통 NMR로 분석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열안정화 중에는 설명했다시피 가학요가 되고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고체 NMR 아니고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로 분석해놓고 보니까 뭔가 구조가 바뀌는 것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아까 전에 IR에서 본 것처럼 얘는 CW예요. 얘는 CH네요. CWC인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얘가 어떤 구조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런 산화가 이렇게 추가로 돼 있는 애가 어디에 있는지, 산화가 안 된 애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더블 본드인데도 산화돼 있는 구조에서의 탄소, 산화가 안 돼 있는 구조에서의 탄소, 혹은 그냥 더블 본드만 만들어진 데에서의 구조,
그리고 고리화가 일어났을 때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일들을 이 그룹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뭔가 비슷한 어떤 어프로치들을 이런 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구체들 뭐 심지어 제가 본 거는 CNT도 보면은 사실 탄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C13으로도 막 탄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자적인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사실은 뭐 여러 시간 동안 사실 해야 될 내용이고 사실은 물리학 수식이랑 화학적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오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NMR 가지고 뭘 보여줬어요 하면은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파보거나 해봐야 될 때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뭐지? 진입 장벽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봤을 때 C13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그 MAS가 뭐였더라? 고체로 찍었으면은 어느 ppm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였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이후에 그 논문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에서 다룬 것들을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두려움 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딱 1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아무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